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박 이지원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 뇌파를 보여드리기로 했죠. 얼마나 그동안 치료받으면서 나아졌는지. 네, 뇌파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뇌파가 이제 어떻게 좋아지고 왜 좋아지고 어떤 원리로 인해서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뇌파의 이상을 전체적으로 이제 흥분되어 있는 뇌파의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TMS, DCS, 이제 이 뉴로모듈레이션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좀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TMS나 DCS가 굉장히 저희는 텍스트, 교과서나 이런 걸로만 계속 알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 특히 이제 소아 쪽에서 쓰이는 거를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치료가 이제 뭐 침습적이지 않다 보니까 뭐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적용되면 바로바로 좀 편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높이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에 비해서 특히 더 부작용 프로파일이 훨씬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좀 굉장히 좋은 치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런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관련된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저기 이제 남미 쪽에서 나온 연구를 놓고 봐도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시술이 얼마나 톨러러블한지 그래서 아이들이 참을 만한 건지 이거를 조사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첫날 맨 처음에 이제 시행을 할 때 디스컴포트가 되게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낯선 이런 이제 시술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뚝뚝뚝뚝 이제 감소를 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이게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가 어디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레포트를 할 수 없지만 이 치료가 이제 받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뭔가 막 예민한 뭐 이런 것들보다 뭐 탭에 나오는 내용에 더 열중한다든지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제 이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얼마나 느끼느냐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좀 이제 치료에 아이가 잘 이제 맞는 아이인지 이런 선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뇌파를 제가 뭐 거의 한 1년 정도 치료한 아이들 뇌파예요.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뇌파를 찍었으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치료 효과가 조금 느려서 그래서 좀 나중까지 이런 패턴들이 아직은 흥분되어 있는 패턴이 좋아지긴 했으나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러나 조금 남아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 중간 정도의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좋아지기는 하나 1년이 됐을 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약하게 남아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거의 지금 뭐 발달 지연까지 다 해소가 되면서 많이 좋아지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 좋아지는 어떤 경과는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좀 느린 친구도 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또 빠른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중증 아이들이 더 늦게 좋아지지 않느냐 뭐 이런 뭐 뇌파를 보시면은 뭐 세 친구 모두 이 절대 뇌파 쪽은 모두 다 빨갛게 이제
뇌파가 매우 안 좋았던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중증이다, 경증이다 이런 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중증일수록 조금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늦던가요? 그게 참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정말 심한 친구가 네.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네. 앉는 게 협조가 안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네. 콱 끌어안고 그런 게 네. 있었는데 3번 정도 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친구가 문을 팍 차고 들어와가지고 두두두두 들어와가지고 네. 의자에 탁 네. 철석까지 앉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랬는데 네. 이제 그렇게 좀 익숙해지니까 네. 이렇게 좋아진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친구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좀 약간 좀 더디 좋아지는 경우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예측이 좀 안 된다는 게 네. 조금 예. 네. 그쵸. 이제 저도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이건 추측인데요. 발달 지연의 정도가 좀 컸으면, 물론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건 뭐 언어 발달이나 이렇게 몇 년 수치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뇌 발달 정도가 조금 정상 아이들 대비해서 차이가 좀 컸던 친구들이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물론 개인 차이는 굉장히 있는데 비교적 발달 지연 정도가 좀 약했던 친구들이 조금 빨리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뇌파가 안 좋고 뭐 중증이라고 해서 뭐 그러면은 빨리 좋아지는 친구들이 없느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은 치료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은 매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치료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는 사실은 치료가 종료가 되면 다시 나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의 효과로 이 뇌파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이런 계기가 되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8, 90%의 친구들은 뭐가 됐던 조금씩 치료가 중단이 되면 뭐 이제 기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3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봤을 때 약간씩은 나빠지는, 약간씩은 뇌파가 다시 옛날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뭐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발달 지연도 해결이 되면서 아이가 크면서 이거 다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꼭 치료 때문에 이런 게 맞느냐, 이런 걸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 치료의 효과로 뇌파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정말 자라나는 어떤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뇌파가 그냥 좋아지는 경과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처음 와서 이제 뇌파 검사를 하는 친구들의 뇌파가 저렇게 다 빨갈 수는 없겠죠. 다 빨갛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자폐장애로 인해서 뇌 발달에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뇌파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이 치료를 통해서 뇌 발달 지연이 어느 일부분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다시 치료가 중단이 됐을 때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거는 또 이제 치료 효과가 이제 점점 없어질 때쯤 다시 이제 발달 지연의 폭이 조금 커진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뒤늦게 네.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좀 치료를 이렇게 중단을 하면 올라오고, 근데 그거를 저번에 굉장히 인상적인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되게 어디 굉장히 먼데 사시는 분이셨는데 아버지께서 딱 올라오시면서 뇌파를 찍기 전에 딱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안 좋아졌어요.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또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 네. 분명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네. 치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네. 딱 알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딱 안 좋아지는 패턴으로 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까 부모님들도 좀 약간 경험이 좀 이렇게 몇 번 끊었다 다시 좀 하면 좋아지고 이런 걸 네. 경험을 하시니까 네. 아시더라고요. 네. 네. 치료를 중단하면 조금 뭔가 돌아오는구나 다시 뭔가 네. 다시 증상이 올라오는구나 네.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은 평생 클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어떨 때 치료를 그럼 한번 중단해 볼 수 있느냐 이 이슈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이 발달 지연 패턴이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 이렇게 발달 지연 패턴이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 이 두 친구가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치료를 종료했던 친구예요. 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발달 지연 패턴이 거의 대부분 없어져서 이 같은 나이 또래 아이와 이제 뇌파의 나이가 좀 비슷해졌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불안도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가바 시스템의 머추레이션이라고 할까? 이거는 아직 조금 좀 덜 이루어진 이런 케이스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치료하고 멀리서 와서 부모님도 지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발달 전 패턴이 충분히 없어졌을 때 치료를 중단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도 뭐 다 클 때까지 계속 이 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어쨌든 약간의 공백기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로 또 좀 지켜보는 이제 어떤 시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가져도 전체적인 이런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시작하기 이전에는 자폐 아스퍼거 환자들 많이 왔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청소년기 이후였죠. 그때 치료가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성인기 될 때까지.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뭐 취직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 친구들을 전체적으로 치료했던 기간을 놓고 보니까 한 1, 2년, 한 2, 3년 이 정도 치료했더라고요. 전체 한 7년 기간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많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좀 어릴 때 지금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약간 뭔가 남아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휴식기를 갖는 거 이런 거는 뭐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이가 이제 치료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 발달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오래 지속이 된 경우에는 좀 이제 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도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들도 되게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뭐 2주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무슨 일로 뭐 2주에 했더니 조금 더 증상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불안하시기도 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저도 이제 주로 이제 발달 지연이나 이제 저런 부분이 좀 없으면 그래도 한 번은 좀 뇌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떠냐 우리 아이한테 스스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거에 어느 정도까지인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경우에 단서를 붙이기는 합니다. 단서가 어쨌든 관찰해 보시면서 아이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다시 옛날 수준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뭐 6개월 뒤에 뵙자고 했지만 더 빨리 오셔서 뇌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치료를 다시 재시작해도 이제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관찰되는 모습이 그냥 안정적이고 조금씩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관찰해봐도 되고 근데 다시 좀 안 좋아지는 모습 불안해지고 예민해지는 모습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지연하지 마시고 치료를 다시 좀 조기에 시작해 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료 후에 이제 뇌파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게 좀 좋아지느냐? 그래서 여러 문헌을 찾아보면 TDCS, 불안을 낮추는 TDCS도 RTMS도 모두 다 이 BDNF라고 하는 레벨을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BDNF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전공의 때 네. 항우울제나 이런 걸 네. 치료를 해도 네. 저런 그 영양물질이라고 네. 하니까 네. 이제 BDNF가 증가하고 유산소 운동만 해도 저게 네. 뭐 증가한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 네. 어찌됐건 저기 이제 BDNF가 흔히 뭐 뇌가 스스로 알아서 만드는 영양제 뭐 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 네. 저런 논문들은 많은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거가 정말 실제로 그게 맞는 거야? 그거가 이제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BDNF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B는 이제 뇌고요, brain. 네, brain. D는 이제 derived.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왔다. 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예요. 뇌에서 만들어내는 N은 이제 neurotrophic. 그래서 신경을 좀 뭔가 트로픽 그러면은 뭔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이제 뭔가 기능이나 이런 걸 증진시키는 F는 팩터. 그래서 뇌에서 만들어내는 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팩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BDNF가 이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에 의하면은 그 가바 시스템의 머추레이션, 이제 가바가 이제 억제성에서 이제 흥분성에서 억제성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조금 전체적으로 앞당겨 준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앞당겨 준다고. 네. 근데 이제 자폐장애 아이들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흥분성이 너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앞당겨 주면 뇌가 이제 머추레이션 되는 이제 가바 시스템의 어떤 역할이 좀 더 증진이 되고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DNF가 저도 이제 많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결국은 이런 치료가 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이 BDNF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MS 하기 전과 TMS 한 후에 이게 BDNF 레벨을 본 거죠. 그래서 뇌에서 만들어내는 뉴로트로픽 팩터, 뇌 영양 인자가 이렇게 TMS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 그거와 동반돼서 이 가바라고 하는 것도 동반돼서 상승하는. 그래서 이제 BDNF가 강화가 되면은 우리 이니비터리 시스템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 전체적으로 다 붉게 절대 뇌파가 나오는 자폐가 있는 아이들의 뇌파를 조금씩 이제 초록색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바를 이런 데서 가바 나오니까 가바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복용을 시키시는 이런 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가바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머추레이션이 좀 덜 돼서 가바가 아직은 흥분성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이제 가바를 너무 이제 많이 복용을 시키시는 건 오히려 좋지 못한 이제 익사이테이토리한 그러니까 흥분성의 효과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될 거는 이 BDNF 이쪽이 좀 많이 나와서 가바 시스템의 그런 성숙도가 올라가는 쪽으로 치료 스케줄을 잡아야 뇌파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아주 몇몇은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옛날에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이쪽을 할 때 굉장히 대가가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어요. 대가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쭉 옆에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 뉴로 모듈레이션에 효과가 없는 유전 타입이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떤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예, 이제 쭉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BDNF와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BDNF에도 유전 타입이 있습니다. 유전 타입이. 예, 그래서 유전 타입이 좀 안정적인 경우가 있고 조금 뭔가 조금 불안정한 이런 유전 타입이 있고, 그래서 이 안정된 타입인 경우에 이런 TMS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TMS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글쎄 뭐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외국분은 한 5에서 한 10% 정도 파퓰레이션에 10명에 1명 정도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예,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면서 이런 치료의 효과가 조금 낮은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 타입을 요즘 뭐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거는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이런 타입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러면은 이런 타입한테는 그럼 어떤 식의 치료가 그러면 맞는 거냐? 그럼 이런 타입으로 나왔으면 그럼 뉴로모듈레이션 해서는 안 되는 거냐? 이거에 관련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청소년기에 왔었던 친구들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다 뭐 5년에서 7년 동안 뭐 저한테 꾸준히 와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면은 중간에 이제 드랍아웃이 돼서, 그죠? 이제 더 이상 병원을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뇌가 좀 잘 이제 머추레이션이 마무리되는 시기, 한 25살 이 정도까지는 꾸준히 이제 뇌 건강한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보답으로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2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예. 혹시 이제 끝으로 제가 한 말씀 했으니까 끝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뭐 이제 저희가 치료를 권유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될 때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 이제 엄마나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되시고 이럴 텐데, 이제 그런 근거들이 많이 쌓여 있지가 않아서 다들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제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근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찾아서 몰랐던 거지, 근거는 계속 여기저기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자폐나 이런 쪽에 뭐 좀 치료나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치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치료에 참여하면서. 네. 네. 자,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2부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